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을 만났을 때 덜 매력적인 걸 합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별을 언제 하냐면 더 좋은 짝을 만났을 때. 한승. 최종 수익률은? 예, 저희 계산해 보니까 한 15배 정도 올렸더라고요. 15배.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 투자 편입니다. 기업 탐방. 네. 투자 전문가인데 기업 탐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표님 기업 탐방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뭘 보고 뭘 듣는지 네.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예. 일단은 가서 당신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안 되죠. 그걸 알고 가야지.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을 풀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질문지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질문지의 내용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 의사결정을 왜 했나? 그 부분들이 저는 질문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마진이 많이 혹은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는가? 숫자에 대한 궁금, 숫자가 크게 변동을 했거나 과거에서 크게 변동했던 내역들을 물어놓은 숫자의 이면에 대한, 그건 회사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돈을 어떻게 다시 쓸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투자 말씀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들에 가니까 이익이 나면 어디다가 재투자를 할 거고, 그 배당은 얼마를 줄 거고, 자사주 매입 계획은 있는 건지, 그리고 기본적인 지속적인 정책 같은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해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 두 해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 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번 거를 어떻게 다시 재투자하느냐가 그 다음에 다다음에 성과를 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는 딱히 공개된 자료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차원의 문제는 또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런 숫자라든가 결정 자체는 신문기사든 재무제표든 종목 레포트든 거기 다 나오니까 그게 나온 이면을 그렇죠. 가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정성적인 것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식을 이제 되게 호감이 갔어요. 네. 거기 살려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언제 사시는데요, 도대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그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사실 저도 이제 개인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회사를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 규모가 커지면 이제 개인 투자할 때는 제가 좀 어릴 때여서 그렇지만 짜파게티 1, 2인분 끓이면서 나 짜파게티 되게 잘 끓여. 투자를 내가 잘하고 이 회사 완전 내가 그냥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이랬는데 젊은 시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운용 규모가 커지면 짜파게티 1000인분을 끓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좀 달라요, 스킬이. 그렇겠다.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또 골프로 치면 백티,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치는 느낌이거든요. 하루아침에 그 주식을 다 살 수도 없고요. 예. 다 팔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살 수 있는 거. 지금 살 수 있다는 거는 회사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저희 취향에 맞으면서 가격도 저희 취향에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싸다고 생각되는. 예, 그거는 지금 바로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분산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정해놓고 이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은 계속 나누어서 원하는 만큼을 사는데 사고 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계속 기업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좀 더 늘릴 건지. 좋아지거나 싸지면 늘리는 거죠. 근데 나빠지거나 비싸지면은 이제 비중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 아트의 권역으로 들어가고요. 기업 분석을 다 끝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쇼핑 리스트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그때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 가격이 안 오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놓친 종목들도 상당수 있고 그게 사실 가슴은 굉장히 아프지만 또 선뜻 안 사서 살았다 하는 종목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들을 다른 운용사나 투자자들보다도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라고 불리는 거겠죠. 그렇게 샀어요. 예. 그럼 도대체 언제 파는 건가요? 파는 거는 조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아이디어가 반영이 됐다. 네.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져 보이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네.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파면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결정은 보류가 되면서 이제 장기 보유가 또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 좀 아픈 경우인데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예, 아까 얘기한 그 못 맞춘 거에 해당하는 뭐 3개, 10개 중에 3개, 4개에 네. 해당하는 못 맞춘 거. 이런 것들은 겸허하게 우리가 틀렸다를 인정하고 파는데 손절매랑 좀 다른 건 손절매는 가격을 그어놓고 그 가격을 치면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건데 저희는 매수 단가보다 위든 아래든지 간에 저희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 가끔 이런 예를 드는데 60년대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을 믿고 현대 건설에 투자했는데 네. 갑자기 이 회사가 자동차에 진출하고 조선에 진출하고 백화점에 진출하면 네. 되게 고민을 해보다가 이게 나중에 맞았든 틀렸든 현대그룹이 되고 그거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없죠. 근데 이거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비관련 다각화로 가는 건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부채를 많이 써서 하는 건. 그러면 원래 건설회사라고 투자했는데 아니게 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를 철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그게 실제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네. 그 순간에 내가 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네, 뭐 경영자가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되돌리기가 좀 어려워서 야. 주가 상관없이 팔게 됩니다. 좀 아픈 경우죠. 야. 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을 만났을 때 덜 매력적인 걸 팝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저희가 현실에서 교제를 할 때 이게 한 명만 놓고 헤어질까 말까 아무리 친구를 만나서 물어봐도 결론이 잘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별을 언제 하냐면 더 좋은 짝을 만났을 때. 한승. 더 좋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네. 이제 기존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처럼. 아, 맞아요. 저 사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봤어요. 예. 사람들은 원래 그냥 서로의 사랑이 끝나서 헤어진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이 알 수 없는 그 한승 지점에서 예. 헤어지 다시 만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저희는 회사들을 많이 종목을 많이 네. 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게 순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있으면 그걸 사지만 네.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좀 눈물을 머금고 덜 매력적인 걸 팔아가지고 사는데 그 과정에서 매도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이 어떤 주식을 어떤 플로우로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했지만 조금 더 우리 눈에 좀 시각화가 되려면 네. 대표님이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성공 투자 네. 왜 그 종목을 샀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수치를 하긴 했는지, 네.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왜 언제 왜 팔았는지, 네. 그 다음에 뭐 이익을 본 이유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24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케이스 굉장히 많은데 네.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클래식하고 진부한 사례. 아, 동서. 예. 동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할 수 없죠. 일단 제일 오래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네. 11년을 들고 있었으니까. 11년 보유. 예. 10한 2, 3년 들고 있었는데 대학 네. 시절까지 포함하면요. 네. 오래 갖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하지 없애드리겠어요.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네. 이제 버핏의 코카콜라 시즈캔디처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동서를 처음에 이제 보게 된 건 솔직히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숫자. 숫자가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네. 그 숫자를 보고 이 회사를 거꾸로 뭐 하는 회사야? 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믹스커피를 만들던 회사였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동서식품의 이제 모회사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면서 이제 포장재를 네. 자기 아들한테 납품하는 네. 이제 이런 식의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코카콜라 같은 종목을 계속 찾던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속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소비자 충성도가 높고 없죠. 그래서 마켓쉐어가 높고 쉽게 끊을 수가 없고 없죠. 그리고 한 포에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낮고 그러니까 10원, 20원 올려도 사실 티가 잘 안 나고 옛날 학교 앞에 그 도서관 앞에 그리고 뭐 건물 앞에 뭐 자판기 네. 뭐 전국이 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카콜라와 가장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핏이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이제 또 재투자가 크게 많이 필요가 없는 네. 이제 정말 알로 남는 이제 이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번 돈을 잘 또 나눠주더라고요. 배당을 잘
주더라고요. 그때 배당 수익률이 거의 8% 이렇게 나왔거든요. 8%요? 그러니까 주가 하나도 안 올라도 그냥 이 회사 사면은 안정적으로 8% 올릴 수 있는데 배당을 또 계속 올려주고 있었어요. 올리는 추세를 그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에 좀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던 거는 이게 수요가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늘 거다라고 봤던 게 그 전에 제 기억에는 믹스커피가 캠핑장을 배경으로 한 광고를 많이 내보냈었거든요. 맞아. 호펠에 끓여가지고. 그런 데서 야외에서 막. 예. 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오피스로 배경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에서 소비된, 사무실에서 소비되는 제품으로 바뀌게 됐고, 그거를 회사가 잘 캐치를 해서 광고 컨셉도 그렇고, 소비, 음용 컨셉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잘 가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당시 커피는 이제 네가 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IMF 지나면서 바뀌게 됐고, 그리고 뭐 또 어렵지 않죠. 이제 몸엔 안 좋지만 딱 이제 익숙해진 거죠. 따서 너무 타고, 편하죠. 예, 뜨거운 물 부어서 이거를 이제 껍데기로 맞아, 젓고 껍데기 안 젓잖아요. 좋아요. 껍데기로 이렇게 젓고 마신다. 거기에 이제 정수기까지 저희가 그때 동진코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수기까지 보급이 되니까 이제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맞는구나. 이거는 한동안 계속 늘어나겠다. 이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다행히 회사가 경영을 참 잘하고 저희 아이디어가 맞아서 꾸준히 올라서 많이 올랐죠. 거의 한 15배 이렇게 올라. 물론 그게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0년 넘는 기간에 15배가 올랐는데 이걸 장기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두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코스닥 회사였고 남들이 성장하는 회사라고 성장하는 아이템이라고 당시에는 커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들 관심이 없었고요. 이 회사가 기업 탐방을 안 받아서 사실 이 스튜디오 올 때 제가 동서에 가던 생각이 나요. 요 근처에 근처에 있어요? 예, 요 근처에 있거든요. 도화동에 본사가 있어서 올 때 그 생각이 좀 나던데 기업 탐방 안 받으니까 전화 아니면 주총 때 왔었습니다. 주총 때 그나마 만날 수 있었거든요. 기업 탐방 안 받으니까 이 회사가 많은 관심을 받지를 못해서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주가가 치솟는다든지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뭐 엄청 비싸진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 성장하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딱히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10년 넘게 예, 보유를 했던 거예요. 중간에 아마 확 튀었으면은 비중이라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장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계속 꾸준히 오르기만 했겠습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자 말씀하신 거. 예, 뭐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절도 있었고 남양유업이 갑자기 이제 마타도어 마케팅하면서 프렌치 카페로 도전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게 김원주 경영진에 대한 저희가 신뢰가 있었고요. 이 정도는 퇴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있었고 하나는 주가가 안 올라도 배당을 충분히 줘서 충분히 기회비용을 벌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탄탄하고 배당을 잘 주면 이게 장기 보유가 좀 그래도 비교적 쉬워지더라를 또 저희가 조직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야, 이 매수 단가 얼마 정도 되는? 이게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무상증자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예, 단가를 측정하기 최종 좀 수익률은? 어려운데 예, 저희 계산해 보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15배. 예. 근데 그게 워낙에 처음에 저평가 정도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불하는 가격은 안전마진, 리스크도 결정하지만 그러니까 낮게 사면 낮게 살수록 리스크가 적은 거죠. 하지만 또 이 아이디어가 맞았을 때 낮게 산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는데 결국 매도는 왜 한 거예요? 매도는 저희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커피 믹스 수요가 늘 거다라는 거 특히 이제 커피 전문점이 들어왔을 때 많이들 커피 믹스 안 먹을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2잔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1잔 먹던 걸 2잔 먹을 거다. 사무실에서 믹스 커피 먹고 나가서 사람 만날 때는 커피 전문점 커피 먹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잘 맞았던 거죠. 그런데 2013년, 4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진짜 믹스의 시대는 좀 지났다. 아예 안 먹진 않겠지만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게 가는 것 같다. 저 스스로도 사실 믹스 커피를 좀 줄였고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커피 전문점 가서 어르신들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어느 순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점점 떠나고 계시는구나. 건강을 생각해서. 어르신들마저 이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냐하면 이미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대부분 믹스 커피로 섭취하셨을 텐데 오래된 고객들이 떠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성장은 좀 멈춘 것 같다. 단순 배당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동서식품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그때 매도를 했어요. 그때 매도. 예, 어떻게 그 두 가지가 맞았던 거죠. 이 매도 시점은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커피에서 이제 카페에서 먹는 커피로 가는 넘어가신 걸 좀 네.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일제 아니겠구나. 네. 그 이후로 동서식품 주가는 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오버슈팅했다가 제자리로 온 다음에 그냥 계속 옆으로 기다가 네.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등록해서 계속 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역대 예. 나의 수익을 가장 크게 안겨준. 예. 근데 이게 요즘에 왜 올랐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었습니다. 왜 야. 올랐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 예, 보고 대표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그에 맞게끔 주가도 오른 종목인데 네, 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그렇게 두 번째 대표 예. 그러니까 소비재, B2C,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한국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중후장대형 산업을 완전히 제끼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때 6, 70년대에 만들어진 사업들을 계속 또 봐야 되거든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근했던 사례였는데 2003년도에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나서 저희 당시에 애널리스트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막 의욕도 충만하고 나이도 젊고 막 이제 고객들에게 우리를 믿고 28살짜리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보답하자 이런 마음으로 28. 정말 전국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탐방도 많이들 안 갈 때여가지고 또 탐방의 효과가 사실 좋았고요. 네. 특히 지방 탐방 같은 건 머니까 잘 안 가셔가지고 가면 뭐 정말 저희만 아는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플랜카드 걸어준 데도 있었어요. 한대하고 막. 기업 탐방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안 오면 저희가 뛰어다닌 만큼 되게 효과가 좋았을 때였는데 워낙 요즘에는 다들 탐방을 그렇죠. 많이 다녀서 그때만큼은 아닌데 힘드실 것 같아 그분들이. 네. 지쳐가지고 막 인기 있는 데 가면 막 아, 지치셔가지고 왜냐면 요즘 유튜브에서도 예. 꼭 탐방 가봐야 돼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 예.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예, 많겠어요. 특히 이제 재무하시면서 탐방 받으신 분들은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월급은 그만큼 더 주는 건 아니고 똑같은 거니까. 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저희가 미래를 읽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희한하게 조선 관련된 회사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도 잘 나오고 네네. 수주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 왜 많이 받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미국에 있고 만드는 건 중국이니까 이거를 이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배를 제일 많이 잘 만드는 때였던 거죠. 2000년대 초반이, 초중반이. 그리고 그때 석유 값이 많이 오르던 때였습니다. 네. 중국이 또 석유를 많이 쓰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이 석유를 날르거나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배가 필요해요. 이래저래 배가 많이 필요하던 시절이라는 거를 봤는데 보니까 조선주가 하나도 안 오르는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이 뭐 5만 원? 예, 뭐 이러더라고요. 희한하다. 왜 장사가 잘 되고 현대중공업도 장사가 잘 된다 그러는데 왜 다들 관심이 없을까? 네. 봤더니 일단 조선사라고 하는 거는 수주가 먼저고 숫자로 나오는 게 나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그쵸. 이제 수주를 탐방을 가서 알게 됐던 거고 아. 이게 표면적으로 숫자가 좋게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꼭 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사가 늘 환율이 높을 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환율이 낮을 땐 조선사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환율이 낮았었거든요. 뭐 800원, 900원 이러던 때니까 조선사 뭐 안 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조선사도 이제 옛날에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나름 뭐 해지를 한다든지 나름 대처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간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을 이제 5만 원, 6만 원 요 사이에 이제 많이 사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 투자하고는 좀 많이 다른 동서 투자하고는 많이 다른 식의 접근을 했었던 거죠. 이건 철저하게 발로 뛰어서 얻은 정보였었고 저희가 정말 한때는 야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로 배 만들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뭐 조선 기자재부터 해가지고 다 있었고 그만큼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조선에 대한 판단이 어떤 해안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조선이 좋으니까 내려갔다기보다는 저인망으로 훑고 다니다 보니까 이 산업이 좋아. 그리고 회사들이 거기에서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데들을 잘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주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서 2007년에 이제 2006년, 7년에 걸쳐가지고 크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죠. 그건 혹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대략? 현대중공업이 거의 한 60만 원, 70만 원까지 갔었는데 저희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 여섯 배. 4-5배. 예. 왜 그때 매도를 왜 하신 거예요? 그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큰 기대감 없이 현실만 보고도, 그러니까 현실에서 수주를 받은 거를 보고도 이게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시점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네. 이게 2006년, 7년 가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거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정말 성장 산업으로 네. 되고 막 다들 조선 배 만드는 거 부러워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좋을 때 네. 반드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배가 워낙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조선소를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기존 업체들,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데들도 다 독글을 늘렸거든요.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클이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래서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그렇게 강조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초과이익이 있는 데는 경쟁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 경쟁을 효과적으로 퇴치해야 코카콜라나 동서처럼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면은 그 호황의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희처럼 호흡이 긴 투자자에게서는 요 순간을 요 매도 순간을 놓쳐버리면 힘든 구간을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이클이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파는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봤었습니다.